안녕하세요. 김창호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2의 탐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창호 기념사업회 총무이사로 있는 오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오주셨는데 소개는 따로 쉬는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시면 되겠고요. 저희 김창호 기념사업회는 2018년에 네팔에서 등반 중 작고한 산악인 김창호를 기억하고 또 김창호의 업적을 개선하는 취지로 2022년에 결성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산악인 김창호는 8,000m 14자를 무산소로 모두 완등했을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히말라야와 카라코람을 중심으로 세계 고산 지역의 등반지대에 관해 직접 많은 연구를 통해 지식을 쌓고 공유하기도 했고요. 특히 김창호 대장은 등반이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스스로 상당히 부정하고 직접 탐험과 모험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탐구자로서 아주 그런 모습이 부각되는 그런 등반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예컨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홀로 1400일 동안 파키스탄의 거의 모든 빙하를 탐사하면서 이렇게 직접 지리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산들이나 등반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6000m급 이상 봉우리 여러 개를 직접 단독으로 초등하기도 하고, 사람이 인정이 거의 없거나 아예 다니지 않았던 그런 해발 5000m 이상의 고개 여러 개를 직접 먼저 최초로 올라가기도 하는, 최초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런 탐사의 의미를 두는 그런 산악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창호 기념사업회는 그런 산악인 김창호의 그런 탐험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업적과 그런 뜻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김창호 특별사항입니다. 재작년부터 제정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등반을 보이는 그런 젊은 산악인에게 수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작년에는 세계적으로 여러 등반도 했고, 특히 국내 설악산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큰세봉 남봉이라는 봉우리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등반을 했던 우석주 씨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바로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실 등반가 송금진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송금진 씨는 로키 산맥, 요세미티, 노르웨이, 알프스 등 외국에서도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다양하고 또 국내 산악인들이 좀처럼 가지 않던 그런 대장지를 찾아서 등반하는 그런 참신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작년에는 국내 산악인들이 거의 방문이 별로 없던 울릉도 송곡봉, 사실 국내에서 가장 최장거리 단일 암벽으로서는 400m가 넘는 그런 등반 대상지인데, 국내에 찾아가는 그런 등반단지가 넘는 곳을 찾아서 등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올해에도 또 가서 작년에는 홍상까지 못 갔는데 완등을 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거기는 제가 10수년 전에 저도 가서 등반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등반 대상지가 오히려 국내에서 사그라드는 그런 모험 정신의 상징적인 그런 대상지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 뿌듯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탐험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서 2회로서 김창호 특별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등반이란 게 업적이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등반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등반가로서, 등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잘한 이야기들로 그런 이야기들이 모인 한편에 아주 두꺼운 그런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그것은 아주 여러 가지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시야가 넓어지고 또 마음도 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등반이 세계가 어땠는지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작년부터 가졌고, 오늘은 또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수상자만이 아니라 그 수상자를 대담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수상을 받았던 사람이 오셔서 대담자로서 해주시면 등반가로서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기획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부는 4, 50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2부에서는 총 6분의 패널을 모시고 대한민국 모험 등반은 불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40, 50분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모든 행사가 마친 뒤 그러니까 9시 경에는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한 조촐한 이렇게 뒤풀이 자리가 있으니까 가급적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계셨다가 함께 그때까지 못다 이루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부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024년 대한민국 도전과 탐험은 불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한가?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앉으시죠.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2년에 수상한 구석주라고 합니다. 매우 쑥스럽지만 제가 오늘은 대담자로서 송금진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흥미로운 얘기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금진 씨가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등반 이력 같은 거 중요한 것들 혹은 좀 알리고 싶은, 어필하고 싶은 등반이 있으면은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 송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의정부에서 샤머니 클라이밍이라는 암벽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요. 익스트림 라이더 등산학교 강사로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등반은 사실 제가 대단하게 뭔가 내세울 만한 등반을 했다고는 생각하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어떤 등반을 했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저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노르웨이, 이탈리아 여기저기 그냥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건 아니어도 그냥 다양한 등반을 좀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르웨이에 빙벽을 하러 갔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노르웨이를 송금진 씨 이전에 국내에서 갔던 사람들이 있나요?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일단 인터넷상에서는 자료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없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르웨이에서 빙벽만 했던 거예요? 빙벽을 위주로 했었고요. 그때 노르웨이 갔던 원정대가 대학산악부 후배들하고 갔던 거라서 그 친구들 이제 빙벽 교육을 목적으로 좀 했었고 그 중간 일정 중에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빼서 트롤퉁가라는 좀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원래는 동계가 조금 힘들고 위험하다고 해서 통제되는 곳인데 너무 가보고 싶어서 다시 여름에 다시 찾아오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트레킹도 한번 갔었고요. 여행 삼아서 오로라 보러 이렇게 또 북쪽도 갔다 오고 등반적으로는 사실 빙벽을 위주로 하긴 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송금진 씨가 캐나다도 빙벽 등반을 많이 갔었던 걸로 아는데 노르웨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캐나다보다 노르웨이를 추천할 만한가요? 아니면 빙벽을 놓고 봤을 때요? 빙벽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캐나다가 훨씬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캐나다 2번, 노르웨이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 갔을 때가 유난히 로컬 클라이머들 말로는 날씨가 평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더워서 얼음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캐나다가 더 좋은 건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겪기로는 캐나다 밴프 쪽이 밴프 제스파 쪽이 훨씬 좋았었습니다. 네. 혹시 빙벽 등반 하러 해외 나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금진 씨는 인공 등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 등반과 자유 등반의 중요한 차이점이나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사실 저도 인공 등반보다는 자유 등반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익스트림 라이더를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나서 거벽 등반, 인공 등반 방식도 또 다른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그래도 좀 자유를 위주로 하긴 하지만
인공 등반이 큰 벽에 가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놓치는 말자. 그냥 요 정도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약간 작년에 이제 송곡봉을 계획하면서 좀 약간 그 자유등반 비중과 이제 인공등반 비중이 차이가 좀 컸었다면 조금 늘리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유등반을 좀 더 좋아하긴 하고요. 사실 일단 인공등반과 자유등반의 차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약간 익스트림라이더 등산학교 강사다 보니까 강사가 좀 말을 이렇게 하던데 하고 그 학교를 대표하는 발언이 될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막내고 그 경험이 적은 사람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리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인공등반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등반도 루트를 개척할 때 자유등반으로 올라가면서 개척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 인공등반은 자유등반으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개척을 하는 게 불가능할 때 인공등반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개척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자유등반을 할 수 있게 어쨌든 이제 약간 초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자유등반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면 진짜 좋고 대단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유등반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하다가 이렇게 뭔가 막히는 순간이 올 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내려가고 싶지 않을 때 그 구간을 일단 돌파할 수 있는 수단 혹은 남들을 위해서 좀 개척해서 루트를 열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금진 씨 본인도 자유등반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등반 추세는 인공등반보다는 자유등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최근에 아마 등반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자유등반이 기본이 돼서 등반을 시작하실 거고요. 그리고 등반을 하시면서도 자유등반을 좀 더 치중해서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것 같아요? 왜 인공등반이 자유등반에 비해서 조금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요거는 그냥 제가 제 주변에 이제 뭐 사학부 후배들이나 남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그냥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 인공등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게 1차적인 것 같고 만약에 필요성을 느껴서 좀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뭐 장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좀 있고 혹은 등반을 할 때 내가 매는 장비나 뭐 시스템적인 뭐로 필요한 장비들이나 아니면 짐 이런 것들이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내 맨몸을 가지고 적은 장비로 등반을 하던 사람이 진짜 엄청난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걸 한번 내가 배워서 한번 인공등반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갖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막상 해보면 사실 잘 맞고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한 순간이 있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걸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어렵다는 거는 결국에 지금 대부분의 국내 대상지들이 자유등반화 되어가고 있고 뭐 볼트라던가 볼트의 사용이 가장 많겠죠. 좀 어려운 구간, 확봉을 설치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대부분 볼트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볼트 설치로 인해서 인공등반이 좀 쇠퇴되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크게 생각은 해본 적은 없긴 한데요. 지금 짧게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그냥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공등반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했던 세대에 비해서 지금의 클라이머들이 자유등반 능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인공등반으로만 가능했던 루트들이 자유등반으로 많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이제 등반지에서는 인공등반을 굳이 내가 꼭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뭔가 사실 신루트를 개척하기에도 우리나라는 사실 현재 좀 규제도 조금 예전에 비하면 많아진 상황이고 규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이미 개척돼버린 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느꼈던 이렇게 길을 내가 열어야겠다 할 때 그런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도 사실 찾기가 어렵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등반지 문제도 충분히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울릉도의 보르산이라는 곳에 암장 개척을 했었는데요. 그때 밑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 자유등반이 될 것처럼 보여서 자유등반 방식으로 개척을 하면서 올라가려 했는데 한 몇 구간에서 굉장히 자유등반으로 그 현장에서 돌파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인공등반을 해야만 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에서 봤을 때 이제 저도 많지는 않지만 인공등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러면은 송금진 씨 말대로라면은 이제 인공등반의 대상지가 많지 않음으로써 인공등반을 접할 일이 잘 없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국내에 인공등반을 연습할 아니면 인공등반을 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등반지를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인공등반을 자유등반만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그 남도 쪽에 좀 좋은 벽들이 있다는 건 듣긴 했지만 사실 가보진 못해서 추천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그냥 제 경험에 제가 갔던 곳에 비춰서 생각하면 자유등반으로 사람들이 보통 오르는 곳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요세미티 갈 때 이제 팀하고 훈련을 할 때 울산바위에서 원래 자유등반으로 가는 길을 인공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뭐 피톤을 받거나 뭐 이런 망치 사용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인공등반은 좀 시스템적인 게 되게 중요한 등반이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연습하고 뭔가 이런 뭐 홀링이라든지 그런 스킬을 연습하기에는 어느 정도 벽의 규모도 있으면 좋고 높이나 아니면 뭐 그 다양한 뭐 루프도 나오고 페이스도 있고 뭐 크랙도 있고 슬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경험상에는 울산바위나 이런 설악산의 바위들이 인공등반을 훈련하기에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송곡봉도 되게 좋은 등반지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낙석이 많고 좀 위험하고 사실 제가 이번에 다녀오긴 했지만 그 산림청에서 사실 출입 금지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설악산이 그래도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송곡봉 얘기가 나와서 이제 송금진 씨가 지난해에 수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도 볼 수 있는 등반이죠. 그래서 송곡봉 등반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이 두 차례로 송곡봉을 시도했는데 두 번째 시도에 등반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등반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등반 일단 작년에 제가 갔다가 실패를 하고 올해 다시 가서 이제 정상을 갔다 왔고요. 루트는 이제 오영훈 선배님이 예전에 개척하셨던 상록길 약간 우측에 보시면은 그 대천장이 큰 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천장의 우측에서 직상해서 천장을 아래로 트래버스해서 상록길 약간 우측으로 비슷하게 올라가는 라인으로 올라갔다 왔는데 이게 사실 저도 송곡봉 가서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루트는 그러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좀 되게 좋았던 의미 있는 등반이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데리고 암장에서 이제 키웠던 그 후배들하고 함께 이제 송곡봉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시도할 때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암장에서 키웠던 후배들을 데리고 가서 성공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못했으니까 더 큰 성공으로 좀 느껴졌는데 그게 되게 뿌듯하고 좋았던 그런 등반이었습니다. 이게 내용을 어디까지 말씀을 끊기가 힘드네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송금진 씨가 워낙 할 말이 많아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꼬치꼬치 한번 캐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이나 시도를 한 송곡봉의 결정적인 매력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규모와 그리고 개척되지 않은 곳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 제일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등반을 하면서 이제 송곡봉 같은 경우는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잘만한 자리들이 좀 있어 보였는데 포타레치 같은 거는 사용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노지에서 비박을 했는지 음식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송곡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단과 상단부의 숲지대가 크게 좀 있습니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단 숲지대 있는 쪽에 테라스에서 비박을 했었고요. 이전에 이제 오영훈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테라스를 이용해서 비박을 하셨고, 포타레츠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조식으로 좀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누룽지 말려놓은 거,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했었고, 그 외에 이제 동결건조 국블럭 같은 거나 이제 차식 뭐 믹스커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머지 이제 땅콩 같은 그 술안주 같은 땅콩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행동식으로 좀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음식이 되게 부실하게 챙겨가셨네요. 그래도 최초에는 양은 많았습니다. 제가 등반기를 봤습니다. 블로그를 보니까 사진이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홀링용 배낭을 안 쓰고 파란색 홀링통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그런 파란색 통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홀백을 예전에 이제 인공 등반할 때 사용했을 때 경험상으로는 이 페이스나 슬랙 구간에서 홀백이 튼튼한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손상이 되게 쉽게 되는 걸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익스트림 라이더에서도 홀백도 사용하지만 홀통을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곡봉도 물론 천장을 지나갈 때는 오버행 루프가 있긴 하지만 좀 완경사 한 페이스 정도 되는 완경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홀백이 손상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홀통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백이 손상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저렴한 홀통을 쓰셨다는 거예요? 네, 손상되면 일단 뭐 밥이랑 다 잃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밑에서 등반하실 때 봤었고 그 이후에 개척 등반에 성공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울릉도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송곡봉 하단에 로프가 한 동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끼어서 버려져 있는 건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밑에서 잘 보여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클라이머들이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밝은색 로프를 걸어두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유는 일부러 걸어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당연히 회수를 다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등반이 많이 지체되면서 저희가 새벽 한 3시쯤에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강을 하는 데만 12시간 정도를 썼는데요. 그날이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단 팀원들이 좀 비에 젖고 좀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상태라서 빨리 내려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내려가려면 자리를 제가 먼저 내려가면서 픽스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좀 빠르다 생각을 해서 그 마지막 줄을 제가 시간 약간 절약상 회수를 안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그 울릉도에 계신 선배님한테 전화가 와서 야 나는 아직도 네 여기 있는 줄 알았다고 줄이 너무 잘 보인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9월에 8월이죠. 8월에 한 번 또 울릉도를 갈 일이 있어서 그 출입 금지 구역이긴 하지만 가서 제가 두고 온 로프 다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출입 금지 얘기가 나와서 이쪽으로 한번 질문을 넘어가 볼게요. 지금 송곡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림청의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그 아래에 가시면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침입 또는 뭐 무단 행위를 할 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형태의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이 경고문이 최근에 새롭게 붙었다고 지역 등반가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경고문이 붙은 이유가 최근 송금진 씨가 송곡봉에 올라가기 때문인가요? 그게 맞나요? 저도 뭐 산림청에 확인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갔을 때 일단 없었고요. 올해 갔을 때 갑자기 생겨서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송곡봉 이번에 등반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등반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등반한 팀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문인 게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등반을 통제하고 송곡봉 같이 이렇게 크고 좋은 벽이 법적으로 등반을 해서 안 되는 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현상이나 아니면은 송곡봉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국립공원공단의 통제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국가적인 등반을 통제하는 등반뿐만 아니라 뭐 등산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저도 등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반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줄여나가는 그런 통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긴 하고요. 근데 이 만약에 그래도 이제 국립공원 뭐 이런 국가적인 관리를 하기로 좀 지정이 돼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곡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립공원도 아니고 뭐 물론 뭔가 이제 산림청이 그 송곡봉에 대한 가치를 이제 뭐 높게 평가한 게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겠지만 근데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에는 그 작년에 제가 등반 갔을 때만 해도 그 경고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갔을 때 생겼단 말입니다. 딱 1년 사이에. 그렇다고 하면 그 다른 로컬 클라이머 분들께서 추측하시듯이 제 생각에도 솔직히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작년에 가서 우리가 그런 등반을 했기 때문에 붙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 낙석을 떨어뜨려서 남들한테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제가 실제로 거기서 사고가 났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정말 등반만 하고 내려왔을 뿐인데 그것을 이제 1년 뒤에 통제하겠다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서 뭐 수목을 뭐 보호해야 하고 길을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 길도 막 뚫리고 환경도 훼손되고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정황상 제 억측일 수는 있습니다. 제 추측상 제 등반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이 등반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게 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올해 이제 제가 이번에도 또 경찰이 또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로컬 클라이머 선배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래에서 보는데 위태위태해 보인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선배님께서 야 그럼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라 해서 봤는데 전혀 위태위태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등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 문제 없다. 그냥 너네 가도 된다. 해서 나중에 경찰이 갔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다는 건 작년에 저희 등반 또한 실제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실제로 위태위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나라나 산림청 입장에서는 등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위태위태하니까 막아야겠다.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하고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애기가 길 가는데 자전거 타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 너 자전거 타지 마 라고 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조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금진 씨의 말을 요약을 해보면 등반 자체가 불안하고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등반을 하러 가려면 대부분의 등반지는 다 비법정 탐방로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통제되고 있는 구역 안에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위법 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강경하게 투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활하게 어떤 식으로 다른 조율할 방법이 있는 건지 송금진 씨는 어떻게 해결을 만약에 송금진 씨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좀 큰 일이라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일단 제가 만약에 나선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래 저는 좀 약간 불같은 성격입니다. 군대에서도 막 여단장 들이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선다면 사실 제 성격상으로는 좀 강경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떤 한 개인이 그리고 특히 저처럼 뭔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개인이 나서서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는 뭐 좀 이름이 있는 큰 연맹이나 아니면 등산학교들 이런 학교 차원이나 이런 데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떠한 예를 들면 이 송곡봉에 대한
등반 제한을 풀어달라라는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 송목봉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이 등반에 등반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손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갔을 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힘이 있는 단체나 아니면 좀 많이 이제 알려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좀 주도를 해서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경하게 대응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등반 해방위원회 송금진 씨를 강력하게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1차 시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경찰이 왔었고 2차 시도에서도 지금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일종의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었던 건가요? 지역 주민의 신고로 나왔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 신고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하산 후에는 연행이 되었는지 경찰이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송금진 씨나 그 팀원들의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후속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되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연행됐으면 좀 더 재밌을 뻔했는데 연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경찰들도 자고 있었을 거고요. 네. 일단 경찰이 2번 다 왔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왔었고 첫 번째는 사실 정확하게 경찰이 어떤 이유로 출동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철수하기 전에 땅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경찰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지역 주민이나 경찰이나 구조대나 그냥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희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일단 지나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울릉도에 계시는 그 등반하시는 선배님을 통해서 이 경찰 측에 연락이 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산악구조대 쪽에 계신 분이셔서 경찰 측에서 이제 약간 협조 요청 차원에서 그 상황 판단 차원에서 연락이 왔던 건데 이번 신고 같은 경우는 그냥 위태위태해 보인다 라는 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했던 거고요. 그 민원이 접수된 거는 저희가 등반했던 그 라인의 앞쪽에 이제 정면 쪽에 있는 펜션 쪽에서 그 민원을 넣었던 걸로 일단 확인을 했었고요. 네. 연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 경찰이 출동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낙석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릉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색이 강한 곳이어서 만약에 지역 등반가에게 미리 협조를 좀 구했거나 군청이나 이런 곳하고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상의를 좀 한 뒤에 등반을 했었다면 그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금진 씨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시고 바로 등반을 나가서 일종의 마찰이었던 거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등반지가 폐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의령의 신반암이라던가 그리고 경남 쪽에 볼더링 하는 지역이 있죠.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한번 그 지역 절과 마찰이 생겨서 폐쇄될 뻔했다가 겨우 이제 다시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두 곳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들이 그런 예로 폐쇄되고 배척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고 보는지 지역 주민을 존중하고 등반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지역 주민은 일종의 등반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등반을 방해하는 장애물적인 요소가 되는 건지 어떤 입장이신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장애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제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일들을 벌이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사실 협조를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해서 그 울릉도 산악구조대에 계시는 선배님하고도 연락을 했었고 또 다른 이제 울릉도에서 이제
계속 잘하신, 계속 거기서 살고 계신 울릉도 가이드를 하고 뭐 그러시는 선배님하고도 연락을 했었고 했는데 이게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클라이머들과의 협조는 순조롭고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그냥 주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신고했던 그냥 펜션 뭐 사장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로컬 클라이머들과의 그 연결고리가 없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그 등반을 끝내고 내려와서 경찰이 출동했던 얘기를 이제 전에 듣고 얘기를 할 때도 그 로컬에 계신 똑같은 로컬 주민이시지만 클라이머신 그 선배님께서는 근데 원래 송곡봉은 그렇게 등반할 수밖에 없다. 아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내려오라고 해도 어차피 그냥 올라가는 거다 라고 하는 입장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등반 안 하는 일반적인 주민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득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들이더라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네. 네. 좀 이제 고리타분한 얘기를 했었고요.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송곡봉 함께 등반하신 일행이 몇 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일어나셔서 뭐 인사하셔도 네. 되고. 막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 김승옥이고요. 마이크를 그냥 건네드리는 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향후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고요. 21살입니다. 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잘 마무리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샤머니에서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기 송금진 씨의 여자친구여서 네, 같이 약간 끌려갔다 왔습니다. 네. 그 마이크 받으신 김에 잠깐 얘기 좀 앉으셔도 돼요. 그 여자친구라고 하셨는데 혹시 등반에 끌려가신 거죠? 자의로 가신 건가요? 네, 사실 그냥 좀 알아가고 싶어서 저도 등반이 즐거워가지고 그냥 인공만 배우고 싶어서 이하를 갈까 했는데 가면은 송곡봉도 갈 수 있다고 너무 쉽게 말을 해서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낚였네요. 일단. 다시 네. 그 여성 대원이 혼자셨잖아요, 그죠? 남성 대원이 3분이 계셨고 그러면 이렇게 남자친구 혹은 남자 대원들하고 2박 3일 됐었죠. 2박 3일 동안 벽에 매달려서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사실 저도 약간 털털해서 뭔가 대소변 문제나 이런 거는 불편하고 자고 이런 것도 불편한 게 없었는데 좀 아무래도 키도 작고 체력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약하니까 등반 속도가 나 때문에 더뎌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등반 내내 마음이 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타적인 이유로 그러셨네요. 혹시 김승옥 씨한테 마이크 좀 주실 수 있나요? 김승옥 씨는 막내 대원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일종의 송금지 씨가 대장격이었던 것 같고요. 불만 있으면 지금 한번 내려주시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중간에 홀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식량을 조금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먹고 거의 22시간을 등반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을 빼면은 사실 센터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이자 이제 대장격이었던 송금지 씨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앞으로 좀 내려주세요.
지금 이제 센터에 다니시는 회원분이자 회원으로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송금진 씨는 의정부에서 샤머니 클라이밍이라는 클라이밍 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센터장으로서 이제 암장을 자기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암장 운영 부분은 어떠세요?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네. 먹고 살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아니, 뭐 요즘 그 잘 나가는 볼더링 암장에 비하면 정말 못 살고요. 입에 풀칠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클라이밍 짐의 추세는 볼더링 짐이잖아요. 그죠? 볼더링 위주의 암장들이 흥행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볼더링 암장의 전망 말씀. 이게 뭐 볼더링 암장의 전망이나 아니면 지금 하는 이런 클래식한 전통적인 형태의 암장들의 어떤 식으로 구도가 흘러갈지 좀 센터장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한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볼더링 쪽이 한참은 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잘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볼더링 암장들이 이제 오래 이제 지나면서 볼더링 하는 사람들이 풀이 많이 늘어나고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중에서도 분명히 자연바위나 아니면 트레드 쪽으로도 넘어오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볼더링 문화 자체도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몇 년은 더 볼더링 쪽이 완전한 우세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좀 아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현상,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금진 씨는 다양한 다양한 등반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볼더링에 지금 현재 치우쳐져 있는 등반의 문화가 향후에 이제 트레드나 뭐 거벽, 고산, 알파인 이런 쪽으로 충분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좋은 상태라는 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더 볼더링과 스포츠 클라이밍 혹은 이런 알파인, 거벽, 뭐 트레드들 클라이밍이 더 분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간격이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뭔가 간격은 점점 멀어질 것 같긴 합니다. 뭐든지 조직이 작을 때는 단합이 잘 되다가 조직이 커지다 보면 다 세부적으로 다 분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도 풀이 아예 작아서 뭐 예를 들면 트레드나 알파인이나 뭐 거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조차 적은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클라이밍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조금이라도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그걸 좀 유도하고 넘어오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원래 이제 트레드를 하고 알파인을 하고 거벽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이끌어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금진 씨 말대로 이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송금진 센터장이 입에 풀칠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창호 기념사업회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상자로 선정되신 이유가 그 때문인데요. 송금진 씨가 모험 등반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하는 등반이 그렇게 모험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 물론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고 도전적이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작년에 이제 그 상을 제가 수상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제가 이 상을 왜 받는지 모르겠다. 제가 받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못 받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유를 모르고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진짜 나는 모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 김창호 선배님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그 기준에서 모험을 하고는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사회에 대한 좀 반발심이 좀 있었습니다. 공격성도 좀 강했고 허구한 날 쌍박질하고 누가 나한테 뭔가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남들을 따라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뭐 남들이 나한테 지시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거조차 나한테 강제하지 않는 거조차 뭔가 남들이랑 다 똑같이 하는 게 그냥 싫었습니다. 근데 등반을 만나고 나니까 등반이라는 것 자체는 뭐 지금은 이제 클라이밍, 볼더링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그때만 해도 등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지금보다는요. 그랬고 그래서 뭔가 약간 남들과 다른 그 행위라는 걸 좀 매력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등반 좀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가는 똑같은 길을 가는 거랑 내가 길을 내서 가는 거랑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길을 내고 뭔가 도전적인 등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송금진 씨가 수상을 고사 한번 했다고 하니까 저는 좀 부끄러워지긴 하네요. 그 모험 등반이 이제 국내에서 좀 등한시되고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험 등반이 필요한 이유와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신지, 그렇다면 모험 등반이 정당성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모험 등반을 배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금진 씨가 생각하는 모험 등반이 이어져야 되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혹은 그걸 반대하는 입장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반이라는 행위는 뭐 크든 작든 어쨌든 모험적인 요소가 빠지면 등반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 암장에 이제 편한 형들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볼더러들은 저 등반도 아니라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볼더링 좋아하고 볼더링 암장 놀러 가기도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그게 약간 그런 겁니다. 뭔가 이 볼더링이라는 건 물론 작은 도전이긴 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 진짜 등반에서의 그 도전, 그 모험, 뭔가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불안함, 뭔가 내가 이것저것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 그런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빠져버린 그냥 일종의 약간 놀이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장난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말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좀 모험은 어쨌든 등반에서 빼면 안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모험 등반을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게 사실 그 이유를 사실 대기는 참 어렵긴 합니다만 그냥 이걸 모험 등반을 안 하면 모험적인 걸 안 하면 이게 등반인가? 라는 생각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에 이제 말을 하자면 사실 볼더러들 모아놓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게 등반이냐고. 네. 물론 재밌는 놀이고 등반이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영상은 볼더러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더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아마 2부에서 나올 얘기들과 좀 겹치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다 건너뛰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그 일본의 케이타 쿠라카미라는 등반가가 사망했습니다. 작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작고를 한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삶과 등반 중에 선택지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등반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상의 이유로夢까지 이제 간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등반이라는 게 결국에는 죽음인 거잖아요. 만약에 송금진 씨한테 그러한 선택지가 반드시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거를 고르실 건가요? 저는 사는 걸 고르겠습니다. 네. 되게 강경하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워낙 조금만 또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저도 등반 되게 좋아하고 등반을 할 때는 이거 진짜 무섭고 죽을 것 같지만 그걸
감수하고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 주변에 등반하다가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좀 그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느낌인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었구나 하고 기뻐하기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등반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만 좀 남겨진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조금도 조금 내려놓을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자친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돼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구하고 또 집중하고 싶은 등반의 분야가 어느 쪽인지, 어떤 등반을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냥 다양한 등반을 추구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송곳봉처럼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혹은 그 우석주 선배님이 예전에 이제 설악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 등반지를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연장 등반의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든 아니면 등반지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거를 좀 도전하는 그런 등반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벽으로 좀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서 고산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거벽 이런 쪽으로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송금진 씨의 좋은 얘기들 많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